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아윤회 강의 가운데 14번째 강의를 가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보는 어떤 틀을 말하는 거니까,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틀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과학을 가리켜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태양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죠. 그리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걸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쉽게 정리한 것이 천동설이고, 여기서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는 세계관이 나옵니다. 일단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는 세계관이 확립되면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체의 운동을 세밀히 관찰하다 보면 연주시차처럼, 연주시차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동설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뉴턴의 만유인력에서 천체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성공에서 이제 기계론적인 우주관이 나오고, 나아가서 경제, 사회 문제까지 합리적인 법칙을 설명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기본은 물질이고, 그 물질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유물론 세계관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뉴턴의 법칙 역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은 미시세계의 물리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의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힘이 정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힘의 개념 없이도 물리 현상을 뉴턴의 고전역학보다 더 넓게 더 잘 설명하고, 원리적으로는 뉴턴의 고전역학에 설명하는 것도 양자역학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시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시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우주의 구조와 블랙홀 등 천체의 운동을 큰 스케일에서의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체의 운동은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 이루어지고, 시공간의 모양은 물체의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대신하게 되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보다 훨씬 정밀하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보이는 세상도 다르게 봅니다. 그럼 세계관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죠.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기존의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계관은 자연 철학, 즉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며 규범적인 원리와 함께 주제, 가치, 감정 및 윤리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답을 찾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실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삶에 대한 관점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윤회도 들어가겠네요. 역사, 세상에 대해서 역사, 문화, 그 안에 사회, 국가, 전통 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면 이들 문제에 대한 답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도 아마 세계관이 달라지면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생 개념의 비판 핵심은 두뇌 상태가 바로 마음 상태라는 것인데, 이건 역시 알고 보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모든 기본이고 모든 것이 물질에 나타나는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강의에서 설명하는 물질관은 결국 어떤 틀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가 하는 것이며, 윤회 전생 문제도 물질과 밀접하게 관계해서, 다시 물질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의 근본인지 아니면 물질도 근본적인 것이 아닌 건지, 그게 바로 물질관인 거죠. 사람이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어떤 틀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면 사람이 보는 세상은 조작된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단순한 믿음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것도 결국 물질관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는 것도 다른 것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일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유머론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세계관은 지금 3장에서 나온 세계관은 모두 서양 철학의 세계관으로 모두 다 실체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체와 실체론이 아닌 세계관에 대해서는 다음 제 4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대부분 리처드 드위트가 쓴 당신 지식의 한계 세계관의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살펴볼 텐데 이것은 2000년 동안 서구를 지배한 믿음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어긋나면 그건 다 거짓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 우주는 목적론적이고 본질론적이었습니다. 목적론적이란 말은 우주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것고, 본질론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는 믿음 같은 게 있다면 그거는 무거운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뜻인 거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틀렸습니다. 틀렸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들은 절대 무작위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하는 관찰 사실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 둘레도 다 계산했습니다. 근데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움직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주 시차가 있는지 관찰해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을 잘 관찰한 거죠.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온 사물을,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 다음에 연수시차는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리죠. 거기에 보면은 제일 밑에 동그라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죠. 그러면 오른쪽에 E2에서 본 것은 그 위에는 별을 보면 이런 각도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볼 때 이런 각도로 보게 되죠. 6개월 뒤에 되면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봄에 이런 각도에서 별이 보였다면은 가을에는 이런 각도에서 보이게 되니까 이 두 개 보면 차이가 나오죠. 이게 연주 시차입니다. 근데 이 시차가 있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연주 시차가 측정해 보니까 없어요. 그럼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할 테죠. 바로 프톨레마이오스가 그걸 한 겁니다. 해봤더니 프톨레마이오스 당시의 관측 기구로서는 이 연주 시차가 별이 워낙 멀다 보니까 요게 6개월 전에 보는 거나 6개월 뒤에 보는 요 각도 차이가 그 당시에 관측 기구라는 건 눈인데 눈은 그걸 찾아낼 수 없었어요. 따라서 연주 시차가 없으니까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 것이 아니다고 내린 거기 때문에 그것도 훌륭한 관찰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 도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지구는 정지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는데 지구가 어디 달려가는 것 같아서 느끼지 않죠. 지구는 정지해 있다. 그 다음 태양 등 다른 천체의 주위를 돌지 않으며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회전해 보면 머리가 팽 돌 텐데 우리가 보니까 지구가 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돌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과 행성,
태양은 대략 24시간 공전 주기로 지구를 돈다. 이건 다 관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의 정보를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달 아래, 즉 달 밑에 있는 그 지구죠. 지구를 포함한 지구와 달 사이에는 물, 흙, 물, 불, 공기라는 네 가지 원소가 있다. 왜냐하면 살펴봤더니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 감각기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을 정리한 결론입니다. 훌륭한 과학이죠. 이 지수화풍의 네 가지 원소들은 모두 본질적 성질이 있고, 예를 들면서 본질적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땅은 이렇게 단단한 성질이 있고, 물은 이렇게 그 흐물거리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은 뜨거운 성질이 있고, 바람은 이렇게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 이게 본질적 성질입니다. 그 성질에 따라서 원소 행동이 달라진다. 그 다음 목적론, 본질적인 설명했으니까 목적론이란 말은 이것들이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왜 그렇게 목적을 가지나 보니까 신의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운동의 원인이지만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동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면 그 위에는 뭐가 되어 있냐? 그 위에는 물체들은 제5원소인 에테르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행성과 별들은 천국에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 우리가 볼 때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운동한다. 이것이 우리 감각기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거니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아주 훌륭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문 체계를 세웠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그 관측 자료를 처리하는 데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천문학 데이터를 역사상 최초로 정확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별들의 운동이며 달력을 만드는데 아주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지만은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필요한 정확도는 다 충족시킬 만큼 정확하게 천체의 운동을 예측하고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로도 아주 훌륭하게 그 하늘의 별들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훌륭한 달력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코페르니쿠스 체계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 그래야 더 좋다는 것인데,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그렇게 탁월하고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만유인의 법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이나 복잡하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결합하고 한 그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케플러의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의 스승입니다. 티코 브라이의 체계는 원운동 대신 케플러의 다른 타원운동을 도입하면은 현대 천문학 체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천문 현상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유인의 법칙이 없으면은 지동설이라 그래서 그렇게 썩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타원궤도의 법칙이라는 건 지금 여기 본 대로 태양을 하나에 초점을 하고 지구는 타원을 돈다는 겁니다. 타원을.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태양 지구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조 지구도 둘 사이에 질량 중심지를 함께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케플러의 그 관측을 바탕으로 뉴턴의 고전력학적 세계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24시간 동안 자전을 한다. 주기를 회전한다. 그다음에 지구 행성은 만유인의 법칙에 따라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돈다. 물체들은 객관적 실체이고 절대 시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뉴턴은 이 물체들이
절대 시공간이라는 무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있건 없건 이 세상에는 넓게 펴져진 공간이 있고, 물체가 있건 없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른다. 근데 시간의 길이라는 것은 누가 측정해도 똑같고 공간의 길이도 누가 측정해도 같다. 이게 절대 시공간입니다. 그런 절대 시공간이라는 무대에서 물체들이 운동을 하는데, 물체들은 객관적 실제로서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체의 운동은 외력의 영향 때문이다. 물체 가만두면은 그냥 관성 운동에서 직선 운동할 텐데, 밖에서 누가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거나 진로가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는 자연 상태에서, 뉴턴이 이걸 알아낸 건 아니지만은, 이 뉴턴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적어도 19세기까지 이제 가지건 그 세계관에 의하면, 지구는 자연 상태에서 92가지 원소가 존재하고 물질은 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행성과 별 같은 물체도 지구상 물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92가지 원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별들도 92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천상의 별이라고 해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뉴턴의 고전력학의 바탕을 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 우주는 목적론적이고 본질론적인 것이었지만은 뉴턴의 고전력학적 세계관에서는 물체들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며 물리 법칙에 따라 질서 정량에 움직입니다. 질서 정량에 움직이기 때문에 고전력학은 물체의 운동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정확하게 결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우주는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데는 신과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죠. 따라서 철저한 유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고전력학은 거의 완벽하게 자연을 기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세기 이래 과학에서 유물론이 성행가 된 것은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까지 겹친다면 아주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고전력학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보였냐면은 그 아인슈타인과 뉴턴 당시에 살았던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한 말을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준 별들을 바라보라. 절대자의 생각이 느껴지는가? 모든 것들은 뉴턴의 수학에 따라 그들의 길을 말없이 가고 있구나. 아인슈타인은 절대자가 우주를 만들 때 생긴 법칙과 뉴턴의 법칙을 같은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아무도 몰랐는데 신이 뉴턴이 있으라고 선언하자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두 사람 다 대개 3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난 사람인데 둘 다 뉴턴의 업적을 신의 법칙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뉴턴 역학은 자연을 기술한 것처럼 완벽하게 기술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던 뉴턴의 고전력학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가 탄생하여 뉴턴 역학에 설명할 수 없던 많은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고 세계관도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이젠버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양자각이 나옴으로써 유물론에서 벗어나야 될 거다 하는데 근데 아직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뉴턴 이래 21세기 지금까지 자연과학에 성행하는 것은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물질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개념이 꼭 필요한 주장도 있지만 물질과학이나 마음의 과학을 막론하고 과학계를 지배하는 것은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은 실체론 중에 하나인데 실체란 건 뭐냐면은 다른 것에 의존해야 되고 그저 그것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는 신이 존재하지만
그때는 누가 실체냐면 신이 스스로 존재하니까 신이 실체인 거죠. 그 다음에 실체론적으로 세상을 본다면 오늘날에는 유물론이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고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실체론이 아닌 세계관도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텐데 적어도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에는 실체론이 아닌 세계관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양자역학이라면 실제로 있는 세계관을 폄직도 한데 아직 논란 중이어서 아직은 과학도 실체론을 이 바탕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 연기법인데요. 연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연기법은 많이 알려져서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것과 저것은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는 원인이자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 같은 가르침이라도 연기법에 어긋나면 그건 불교 교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데 그 연기법이 아니에요. 그럼 그 진리를 인정해야죠. 그러면 불교가 틀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연기법이 아닌 것을 불교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어떻게 있고 공통적인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말하기를 종교와 과학과 철학의 영역과 목적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시대와 또 국가에 따라서 철학도 달라져요.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은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불교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은 불교는 여러 부파로 나눠져서 부파별로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남방 상자부 불교와 북방 대승 불교는 사물이 근원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교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는 그 모든 불교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적어도 대승불교의 교리가 과학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는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 개의 종교는 모두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도덕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인의예지인데 유교가 강조하는 거죠. 근데 유교에서 말한 인의예지를 떠나서 엉뚱한 짓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불교인도 아니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세계적 종교의 공통적 가르침은 인의예지를 말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 등등이죠. 그건 공통적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사물의 근원이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로 딱 나눴는데요. 반원의 오른쪽을 보면은 철학과 과학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철학과 과학을 말합니다. 제일 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론론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을 유물론,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을 관념론이라고 한다면 이원론도 있죠. 정신과 물질 둘 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러면 그건 이원론을 하는데 종교는 어떻게 보냐면은 신이 제일 원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걸 유신론적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과 물질과 정신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제일 원인이 무엇이냐고 본다는 면에서 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종교는 공통성이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의 근원을 제일 원인을 부정해버리고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인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다 보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원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일 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제일 원인을 상정하지만 대승불교는 제일 원인을 부정하고 연기법을 말합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 의존한다는 뜻인 거고,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그 원인이자 결과이니까 인과도, 우리가 보통 인과라고 하면 원인에서 결과가 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어떤 뭐 나오는데, 이건 그게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은 독자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함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인과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다른 것을 원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실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근원에 제일 원인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건 실체존에 말하게 되죠. 독자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 실체가 되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과의 바탕은 실체론입니다. 실체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말한다면 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유신론이라고 할 테고,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유물론일 테고,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관념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신과 물질 둘 다가 이 사물의 근원이라면 정신물질 이원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과학에서는 신을 상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양 철학에서는 세상 사물은 유물론, 관념론, 정신물질 이원론 중 하나에 속한다고 봅니다. 서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탄생한 과학에서도 사물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세기가 시작된 무렵부터 서양 철학에서도 실체에 대해서 강한 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철학자나 과학자들 대다수는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체론은 강력한 믿음이므로 전생 개념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때도 결국 셋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셋 중 하나로 본다면 두뇌를 떠나 활동하는 의식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그런데 사물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불교의 연기법은 상호 의존성을 말하므로 실체론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불교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질이 먼저이고 의식이 그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리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철학사전을 찾아보면은 실체를 두 가지를 결합해서 실체를 합니다. 뭐냐면 다른 것이 존재와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실체라면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의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것은 어떤 성질이 변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변의 성질입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실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가리켜서 제법 무아라고 합니다. 일체 존재는 실체가 없다. 무아라는 말은 결국 실체가 없다는 말인데, 그다음에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과의 상하작용을 통해서 그 성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저것의 성질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땅에 따라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재행무상입니다. 뭔가 자꾸 변하게 된다는 뜻이죠.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다른 어떤 것과 관계하지 않는 자기만의 특성, 즉 사물의 어떤 본질적 성질을 그 사물의 자성이라고 부르는데, 자성은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실체가 없다는 말로 대신해서 좋습니다. 서양책에서 말하는 실체와 자성은 굉장히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불은 뜨겁죠. 물은 촉촉하죠. 그건 자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뜨거움과 촉촉함은 다른 조건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어떤 불변의 성질, 그게 바로 실체에 갖는 성질인데 그게 과연 뭐냐?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봤는데 아직 그런 것은 과학도 철학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연기법에서 말하는 사물의 상호의존성은 서양의 실천의 바탕을 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 색다른 세계관은 제가 앞으로 심주공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불변의 성질을 가진 실체로 지진 것이 아니라 사건들로 이루어질 뿐이다. 이상하죠? 어떤 존재가 있어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기법에 하면 이 세상은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들 중에서 인과관계를 맺고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사건이 지속된다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텐데 그 흐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지 않으면 유물론이라는 말도 관념론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불교를 가리켜서 뭐 이론론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론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둘 다 틀린 말입니다. 불교는 원래 연기법이라면은 그런 실체론적인 용어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도 사건의 흐름에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그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색심불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물질을 색이라 부르니까 그 색심불이라고 합니다. 연기법이 옳다면 사람이란 존재가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사건이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탁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건이라면 계속 어떤 파도가 치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금방 동일성이 없으니까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마치 바다의 파도가 사라지면 다른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치로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학적 자료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두뇌의 끓인 마음이란 유물론 세계관에 맞서서 이런 세계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연기법의 세계관으로는 윤회전생 개념을 옹호하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설명드린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학적 자료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 자료를 판단하는 말은 이어 스티븐스처럼 전생을 말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가서 확인해 보고 전생에 과연 있었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과학적 자료죠. 그러니까 윤회전생과 같은 특별한 체험은 자신이 가진 세계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세계관이 달라지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보여준 예가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세계관을 본다면 삶이라는 게 끝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윤회를 해야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윤회를 판단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과학적 자료로서 직접 가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뭐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100년 전에 그 집에 가서 다 파보고 자료를 조사해보고 이 사람이 말한 것과 맞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그게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연기법으로 보는 세계관으로서는 그 윤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자료만을 두고 판단하면 제 생각에는 이미 13강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아는 거, 배우지 않는 언어를 아는 거, 이거면 충분한 과학적 자료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몸을 떠나 활동하는 의식이 없다는 유물론 세계관이라는 어떤 믿음으로서 부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믿음이 토대가 확실한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5강에서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믿음의 토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